우리나라에서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기를 결심한 사람에게 감나라 배나라식의 간섭을 합니다. 오지랖이 정으로 둔갑하는 한국 말고 다른 나라의 1인 가구들도 사정이 비슷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슷하면서 비슷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비혼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선 비혼이라는 개념 자체는 한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비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싱글, 독신, 미혼 등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 메리지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통용해서 칭하는 용어이고 비혼보다는 미혼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죠. 서구권에서는 아직 비혼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해 비혼이라고 씁니다. 정말 혼자 사는 삶은 남들의 걱정이 필요할 만큼 힘든 삶일까요? (1인분의) 삶을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를 택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제 스터디 모임을 갖거나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영화나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또한 커리어를 쌓기 위한 정보교류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기도 하고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을 땐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삶이 익숙해지고 감정에 의존 없이 홀로 사는 것이 편해지고 나니 되레 인간관계도 훨씬 수월해지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찾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의 여유 공간도 확장되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의 품앗이가 꼭 가족의 형태로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되 유기적인 연결로 함께할 수 있는 범주를 넓히는 친구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서만 살아가겠다는 외침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완성형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때와 의식적으로 나의 삶 그 자체는 완성형이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의 삶은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서로의 입장에서 솔직한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은 때에 맞는 TPO를 지키고 내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범주를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당당하게 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를 선택했다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죠. 개인 공간은 지극히 사적이며 은밀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만의 영역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선택지의 연속인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점을 어렵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두렵게 생각해서 쉽게 혼자 사는 삶을 결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분리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나 홀로 삶은 결코 사회에 등을 돌리고 홀로 외롭게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혼자의 삶을 택하고 얻은 자유 속에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배워가는 모든 과정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1인 가구의 미래입니다. 책임감, 성실함, 꾸준함, 인내심 등은 비단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문제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은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각국의 1인 가구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기준 유럽 내 1인 가구의 비율은 34%,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각각 국가 인구 전체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4%,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30년 전부터 먼저 가족의 변화를 경험했던 다른 국가들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이 잘 구비된 국가들부터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미 1970년대부터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네요. 한국보다 반백년이나 앞선 셈입니다. 이들 국가가 1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은 주로 주거와 세금 지원입니다. 스웨덴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갓 성인이 되는 만 18세부터 누구나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공유 주거 형태인 코하우징도 1970년대 덴마크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럽권 국가들은 어떨까요? 먼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결혼을 해도 신혼부부가 바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각자 생활하면서 서로의 집으로 왕래하다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갖춰지면 그때서야 두 사람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게다가 문화 자체가 독립성이 강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현재 일본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역 복지 차원의 네트워크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령대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국가는 주거의 질을 위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치구별로 건축기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미국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이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점은 많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해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해가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 그동안 1인 가구의 수는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을까요? 해당 표는 각 국가의 인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것인데요. 왼쪽에서 세 번째인 대한민국을 보시면 다른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7.2%였던 1인 가구의 비율은 현재 30%를 돌파해 통계청은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36.3%가 1인 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 1인 가구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답은 열악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정책에 있습니다. 550만이 넘는 인구가 혼자 살아가는데도 이를 위한 국가 정책은 아주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끊임없이 시행하는 데 반해 한국은 정책 변화의 속도가 생활 양식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아직까지 한국은 다인 가구만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벽은 무엇일까요? 예상했겠지만 바로 집입니다.
선진국들의 지원 정책이 주거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매년 일정량씩 보급하고 개인이 직접 주거 매물을 구할 수 있게 전세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현실은 지원 가능한 주택의 수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택 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난관은 바로 병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함부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상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탓입니다. 수술 동의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법정 대리인은 법률상으로 결혼을 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등의 직계가족으로 한정됩니다. 동거인이나 가까운 친구는 물론 형제의 서명도 불가능하죠. 물론 응급 상황에는 환자의 위급함이나 수술 종류 또는 병원의 운영에 따라서 일부 예외가 적용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서명만 유효합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유사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주목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망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로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정부 정책도 여전히 부모, 자식으로 형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죠. 갈수록 개인화가 심해지는 세계의 흐름과 거리가 멀기만 한 한국에서 1인 가구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